아, 저도 이제 오늘 그 안면도에 뭐 이제 법인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드리고 또 태안에 또 한 군데, 또 보령에서 또 뭐 무슨 도시재생 관련된 이 설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근데 여기 오면 또 여기에 또 한 두세 군데 또 올해 또 어쩔 수 없이 맡은 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레이어가 겹쳐요. 예, 결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적자 생존이에요. 예, 정말 적을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3만 불이 전국이 동일하게 3만 불일까요? 아마도 세종은 4만 불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종 바로 옆 동네인 저기 뭐 충청북도 무슨 이렇게 무슨 군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위쪽은 좀 잘 사니까 대체로 아래쪽이 조금 더 어려워요. 농업 관련된 쪽이. 그러면 그런 군 같은 데는 한 2만 불 그렇겠죠. 그러면 4만 불 사는 지역이 훨씬 더 삶의 여유도 있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2만 불 사는 사람들이 조금 여유 있고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돈을 좀 많이 벌기 좀 넉넉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꼭그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네. 행복 지수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럼 어떤가요? 선진국. 사람들 마음 속에 예. 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 현 상황을 비춰서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고 불행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마도 부가가치가 높아서 4만 불일 수도 있지만 일이 더 많아서 4만 불일 수도 있어요. 그죠? 더 많이 뛰어야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걸 수도 있죠. 생산으로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소비 기준으로 할 때 여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을 계획을 설계하고 할 때도 사실은 그냥 나와 있는 수치만 가지고 수치가 높으면 좋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마을 사람들의 속에 있는 생각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이런 패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그분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에 따라서 그 지역의 마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달라질 것 같아요.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자료화하는 부분, 자료를 취합해서 데이터화한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예전에 뭐 정보와 관련된 그 교양 수업 같은 거 많이 들으신 분들이 처음에 얘기하는 게 항상 그 정보통신 쪽 관련된 선생님들 처음에 뭐 제3의 물결 그래가지고 한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에릭 프롬인가요? 예? 아, 엘빈 토플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자기 왜 에릭 프롬이 나와? 네,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제3의 물결 한참 나올 때, 그 이제 엔트로피 다음에 이제 이슈였잖아요. 그때쯤에 정보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산업화 세대를 이렇게 구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정보화가 되는 시대가 언제가 되겠냐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산업화 세대가 너희가 죽으면 된다.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첩보와 정보란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첩보와 정보의 차이.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기획과 계획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죠. 첩보와 정보의 차이는 뭘까요? 다시, 예. 돌아다니는 이야기, 예. 말로 전해지든지 어, 정보를 뭔가 체계화돼서 기록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 세대 공부하신 분입니다. 정답입니다. 그 세대의 정답,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들어오는 지식들이나 파편적으로 이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첩보라고 하고 그 첩보들을 모으면 어떤 틀이나 패턴이나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화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쓰기에 유용하게끔 가공되어진 것들이 정보라고 했죠. 바로 이 마을 과정, 마을 계획 과정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마을 조사가 일종의 첩보목이라면 오늘 이제 하고 있는 이 자료를 취합하고 데이터화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조금은 정보화에 가까운 거죠. 정보로 만들어가는 첩보를. 그래서 상품화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쓰기 좋게끔 이제 한번 기획해보는
구획해 보는 거죠. 기획이 아니라 구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첩보들을 구획해서 이제 쓰게 하는 과정이 오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구획하는 과정 중에 제일 마을에서 가장 활용을 잘하는 게 뭐냐면 이 구획 이후의 단계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마을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마을 계획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테마를 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첩보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 첩보들 중에 욕구와 관련된 첩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마을 주민들의 가치 기준과 삶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들이 그 요구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유형화한다든지 적정하게 이렇게 우리 이 마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대체로 원하시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테마를 선정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테마, 그렇죠? 그럼 그 테마를 선정한 다음에는 또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이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단계를 거치면 그 지역이 그 정말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정말 공동체로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 또 제가 우크라이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를 든다면 옛날 그 키이우 공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100년쯤 전에 아주 강력한 그 나라였는데 중세 시대에 공국이죠, 공국. 예, 그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였나 봐요. 예, 대체로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는 뭐 폴란드의 지배를 받고 일부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모스크바라고 하는 조그만 그 지역이 이제 나중에 확장이 돼서 이제 러시아가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키이우 공국이라고 한 나라였던 데가 분리가 되면서 다른 문화와 이제 계속 접하게 되면서 거기서 뭐가 쌓이느냐? 이야기가 쌓이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야기가 쌓인다는. 스토리가 쌓여서 결국은 그 공동체를 만들고 스토리가 쌓여서 지역을 만들고 스토리가 쌓여서 나라를 만드는. 최악의 경우를 제가 제외하고 할게요. 최악의 경우는 공멸이에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어떤 카드를 쓰냐에 따라 다르는데 저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예를 든다면 그 바로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성서에 보면 갱팍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이제 자기 속에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를 이기거나 자기를 초월하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가지고 나를 지키고 싶어서 세상을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뭐를 하겠습니까? 단추가 한 두세 개 있죠. 하나는 뭐 핵무기도 있고 또 생화학 무기도 있고 생화학 무기가 되면은 그게 스모킹건이 되겠죠. 이 방아쇠를 당기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참전해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스위치를 누르면 뭡니까? 예, 대륙간 탄도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핵무기가 돼서 우리 세상이 정말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카드에서 제외할게요. 왜냐하면 이건 워낙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제외하고 나머지만 놓고 보면 결국은 이 싸움을 재래식 무기만 갖고 서로 싸우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최후가 되고 나면 아마 여러분 판단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회복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연동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상상이 되세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만약에 그런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고 이 전쟁에서 어쨌든 살아남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50년 후에 우크라이나는 어떨까요? 선생님.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아마 성장을 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그 농지 개혁을 되게 잘했기 때문에 성장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특히 우크라이나는 또 그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때 상황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속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도 이야기를 계속 축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만큼 축적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50년 후에는 정말 그 라떼는이 모여서 라떼는 그랬어. 이것이 모여서 그 무용담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굉장히 공고하게 자기 정체성이 확 갖춘 나라로 아마 키우게 될 겁니다. 마을 계획을 해서 마을 계획을 우리가 실행하는 과정은 사실은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마을 계획을 세우는 과정도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고 마을 계획을 짠 것도 사실 이야기예요. 뭔지 아시죠? 누가 누구와 함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뭔가를 접하면서 뭘 쌓아갑니까? 스토리, 이야기를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마을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끼리 서로 동질감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마 강의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함께 느꼈던 엄청난 그 동질감이 있었죠. 그거 맨날 제가 시켜보잖아요. 2002년, 그죠? 그리고 잠시 후에 있다가 하나, 둘, 대한민국 하면 다 따라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스토리. 그것이 이제 우리에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을 계획도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스토리의 재료를 오늘 모으는 것 조금 그 도구들이 이렇게 뒤에 좀 나와요. 그거 우리 이따가 주체 시간 끝나고 이렇게 요 동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마을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서로 다른 시각을 확인하면서 좀 계획 짜는 거에 좀 도움을 받아볼게요. 작년에 우리 선생님은 같이 걸어보셨어, 그죠? 선생님 그때 같이 걸었었나요? 못 걸으셨어요. 그날 못 나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스토리를 그 쌓이는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을 오늘 조금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고요? 제가 어느 봤더니 저희 동네 그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야, 니네 참신하게 잘 만들었네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카드를 만들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카드를 만드니까 직관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딱 그 쥐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주 기반 개선, 복지 이렇게 두 가지 카드를 들고 현장에 가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주 기반과 관련해서 마을 안길, 빈집, 지분, 담장 등 정비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글을 생각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카드를 보면서 현장을 보니까 이 길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어떤 한 가지 그 상을 가지고 다가가서 현장을 보면 아무래도 훨씬 좀 낫겠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미용실 다니시는 누님 얼굴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다 뭐만 보여요? 이 컬,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뭐 그 사람마다 아마 보는 눈이 다른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런 걸 만들죠. 그래서 나 혼자 이걸 하면 저는 아마 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른 거는 안 보고요. 오로지 지나가는 차만 볼 거예요. 왜? 요새 제가 차를 바꿀 시기가 돼서 계속 차를 훑어보고 있거든요. 야, 무슨 차가 나오네? 이렇게 이제 그 관심사에.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다닐 때 다양한 이 시각에서 그 인풋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에서 범주를 하는데 여기 이제 도시니까 제가 이제 공간을 얘기하면 도시재생의 범주를 크게 한 4가지 범주로 많이 얘기해요. 도시재생은 하나가 뭘 얘기하냐면 사회도시재생, 사회적 도시재생, 사회도시재생. 또 하나가 뭐냐면 환경적 도시재생, 경관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죠. 또 하나가 경제적 도시재생, 도시의 이제 그 돈벌이 같은 걸 활성화시키는 거죠. 살림살이를 좋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뭘 얘기했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문화적 도시재생.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가 가장 이제 카테고리로 큰 이 흐름인데 도시재생에서 마을 만들기 영역도 똑같죠. 이 4가지가 아마 가장 큰 카테고리일 거고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정보를 이제 흡수할 때도 예를 들면 사회적 도시재생과 우리가 연동할 수 있는 거가 우리 세종시의 그 마을 만들기에서 마을 계획단의 그 자원 찾기를 보시면 아마 그게 사회적 자원 찾기 뭐 이런 이름으로 써 있을 거예요. 내내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발굴하고 찾아내는 과정이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마을 자원을 찾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말고 경관적인 걸 또 찾을 겁니다. 이게 뭐가 이렇고 하드웨어가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데 여기는 너무
우리에게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데 나무 하나 심으면 어떨까? 이거 지저분하잖아. 이거 치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화적 도시재생. 게오르크 지멜은 이야기해요. 문화란 무엇이냐? 나에게서 나에게로 이르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앞에 나는 뭐고 뒤에 나는 뭘까? 둘 다 난데 앞에 나는 아직 꼴지어지지 않은 나, 내면적인 나, 아직 미성숙한 나, 혼자인 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는 꼴지어지면서 소통하는 나, 네트워크하면서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 나, 뭔가 형식이 주어진 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둘 사이로 이 흐르는 이 과정 전반을 우리는 문화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문화는 예를 들면 나 혼자 깊숙이 몰입해서 막 이게 하는 거, 칙센트미아이가 몰입이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몰입해서 막 하는 이것이 혼자 발산이 되면 그건 예술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화는 뭐냐면 혼자 몰입해서 막 이렇게 발산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갈 때 대체로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왜 문화로 만드는 도시재생, 문화가 그 주도되는 어떤 마을 만들기 이런 걸, 마을 계획 이런 걸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가 특히 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초밀하게 잘 돼 있어요. 특히 다른데 어디보다 세종이 그래요. 세종은 제가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인프라도 잘 깔려 있고 그 어찌 보면 주민들이 그 능동적으로 뭔가 해가지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처지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좁아요. 이게 세종의 특히 도시 지역, 시골 지역은 내내 똑같은데 인프라도 적고. 근데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뭘 해야 될 것들,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을계획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걸로 이 차이를 찾아내는 거냐, 이 부가가치를 더 어떻게 끌어낼 거냐, 그렇게 본다면 아까 이야기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이 전 분야. 이게 왜 가능하냐면 자, 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사회적 땡땡이라고 했죠, 제가. 그럼 사회라고 하면 공동체라고 얘기할게요. 사회나 공동체라고 할게요. 공동체 뒤에다가 문화 붙여보세요. 붙을 수 있나요? 안 붙나요? 붙죠? 예. 아까 환경이라고 했죠. 생태, 환경. 뒤에다 문화 한번 붙여보세요. 붙나 안 붙나? 붙죠? 그런가 하면 경제, 뒤에 문화 붙여보세요. 붙나요? 안 붙나요? 가능하죠. 예. 이런 거예요. 어디 갖다 붙여도 다 가능한 게 문화입니다. 결국은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문화라서 사실 이게 우리 세종하고 상당 부분 우리 세종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인프라 위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게 문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문화적 이런 것들 그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민 활동에다가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자유로운 생각에 이것을 그냥 참고로 첨언으로 얹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왜 조사하는가, 뭘 조사하는가, 누구를 조사할 것인가,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기획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정보화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화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겁니다. 요거는 현장에서의 이제 드디어 인터뷰를 하겠죠. 가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죠? 인터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자기소개하면서 약간 연습해봤죠. 비록 우리끼리 연습을 했지만 좀 서먹서먹한 분도 있었고 익숙한 분도 있었죠.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뷰는 이런 인터뷰들이 있죠. 대면 인터뷰도 가능하고 전화 인터뷰, 서면 인터뷰, 문자 같은 거 활용한 인터뷰도 돼요. 이 안티뷰라고 잘못 썼네요. 네, 인터뷰를 하는데 안티뷰가 되면 안 되겠죠. 사전 정보를 미리 파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주제에 따른 질문도 미리 준비하고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 가서는 조금 좀 가볍게
아이고 어르신 오늘 날씨 어떻대요? 날씨 좀 흐린데 허리 안 아프셔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아시죠 뭔지? 처음에 인사말로 가볍게 하는 것들, 덕담 같은 거 좋죠? 예, 이런 것들로 같이 풀어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무거운 질문으로 가는 순서로 가는 게 맞아요. 인터뷰는. 그 다음에 녹음기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인터뷰이라고 우리가 상대하시는 분께 동의를 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녹음기 사용하는 게 좋죠. 원래는 제일 좋죠. 근데 바로 얘기하기 어렵죠. 그냥 녹음기 죄송한데 녹취하면서 해도 될까요? 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안 좋죠. 예, 당연히 래퍼 형성을 서로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좀 이제 무서운 사람은 아니다. 낯선 이 사람이 뭐 장사꾼은 아닌 것 같다.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나한테 뭘 팔러 온 건 아닌 것 같고 나한테서 정말 필요한 걸 원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야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놓으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는 이제 이 노트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서 했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로도 많이 했는데 녹취를 하게 되면 더 좋죠. 근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은 또 디지털 세대라서 필기하는 속도가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예, 사실 제가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타자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데 하물며 오늘날 아이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게 훨씬 더 빠르겠죠, 청년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건 뭐 블루투스 키보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종류들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냥 스마트폰하고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굳이 녹음을 안 해도 이 녹음을 하면 2번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 한 번 들어서 그걸 타이프 치지 않으면 이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녹음보다는 가능하면 이런 거 같은 걸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들이죠. 1.2에서 1.5m 코로나도 그렇고 또 상대편이 나라에게서 이게 안 맞을 수 있는 거리, 네, 그 거리가 101.2에서 1.2m, 마주보기를 피한다. 판문점 회담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45에서 120도 각도. 가능하면 이건 전 이게 맞나 틀리나 모르겠어요. 왼쪽 얼굴을 상대에게 보여주면 더 좋대요. 맞을까요? 저는 이거 가르치면서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CS 교육에서 많이 나와요. 기업들 가면 친절 교육 같은데. 이거 어떠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전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원탁이 좋대요. 근데 원탁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모서리에 서로 마주보지만 않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가 이제 조만간 제가 보기에 다음 달 정도면 거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 걸린 사람 없이 다 걸릴 것 같아서 한 올 여름쯤에는 뭐 마스크는 쓰더라도 정상적인 활동 이제 다 할 것 같아요. 올 여름쯤에는. 그러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간단한 간식이나 사탕 정도는 서로 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놓으면 훨씬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렌즈하고 컴퓨터를 멀리 줌 기능을 이용해서 하면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제가 카메라거든요.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이거 DSLR이라고 막 이렇게 렌즈 바꾸는 건 아니고요. 똑딱이 카메라 중에 조금 고급 모델이에요. 예, 이게 이제 하이엔드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멀리서 찍을게요. 이게 그냥 저 보세요. 예, 그냥 보시면 괜찮은데 그런 거죠. 이렇게 선생님도 찍은 거. 네. 자, 찍었어요. 선생님도 찍을까요? 대놓고 하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예, 찍어볼게요. 이거 나중에 다 지울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찍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한번 가려지죠. 그죠? 선생님도 부담스러우실 거요? 예? 그죠? 예. 이거예요. 예. 자, 볼게요. 선생님 죄송해요. 지울게요. 괜찮아. 예. 아이고, 이거 보세요. 예. 이렇게. 가까이. 예, 보시면. 예. 굉장히 가깝죠? 굉장히 가깝죠? 예. 이런 거예요. 예, 이거 다 지울게요. 이따가 확 지워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줌 기능을 이용하면 어쨌든 가까이 당겨서 찍어지기 때문에 스냅처럼 가까이 표정도 살아있는 사진을 찍는데 상대편은 어때요? 부담이 훨씬 적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카메라를 줌 기능이 되는 카메라를 따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도 요즘은 2배가 되니까 요즘 멀리서 찍고 줌을 당겨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좀 줌 기능이 되는 카메라를 가져가서 그 상황을 찍거나 할 때는 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 그냥 가져가서 바로 내면 안 돼요. 어디 공개할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저 요 사진 좀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본인에게 허락을 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료들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뭔지 아시겠죠? 요건 총회 치르기에 좋은 조건이고, 요거는 원래회 하기에 좋은 조건이고, 요거는 토론하기에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모둠 대화 조사 방식, 우리가 FGI 방식을 할 때는 요 세 가지 방식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둠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뭔가 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뭐 시간도 없고 그럴 땐 이렇게 풀어야죠. 하지만 이렇게 풀면 내면의 깊은 이야기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절충형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건 토론에서도 많이 쓰여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FGI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적 집단 명목 무슨 법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려운 말인 것 같고, 표적 집단 면접 조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 명목 집단 면접 조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모둠 대화 조사라고 하면 어떨까? 자,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장점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 여러 명이 같이 대화를 나누니까 훨씬 더 수평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객관적인 대화가 됩니다. 또 중간에 오류 수정도 잘 돼요. 이렇게 하면. 개인한테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천하의 나쁜 놈이 돼요. 마을 안에서. 그죠?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싫은 면만 다 드러날 테니까. 근데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때요? 전반적인 이야기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바로 이 모둠 대화로 풀어나가는 방식이 이제 그런 겁니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땡땡 마을에 갔는데 할머니가 10년 전에 호랑이를 진짜 봤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호랑이가 오줌도 이렇게 싸고, 호랑이가 이렇게 손도 이렇게 커가지고 발자국이 주먹보다 더 컸다고 하면서, 저도 호랑이 관심이 많을 때고 호식총을 조사할 때라, 그런가요? 진짜인 것 같아, 진짜로. 리얼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혹할 정도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개인 면접이에요. 그러고 나서 집단 명목 조사를 했어요. 쭉 모셔놓고. 근데 이 동네에서 호랑이를 모셨다는 분이 계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시시 물어가면서 나 누군지 알아. 또 뻥쳤구먼 그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마다 재미삼아 이렇게 혹은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허풍을 치는 분들도 많고. 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민들과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층 인터뷰 할 때 모습이고요. 이렇게 처음 대하기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눈을 떼지 말고 흐름을 읽는데, 그렇다고 해서 눈을 직접 보시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눈 아래 여기 보통 약간 피곤할 때 시커멓게 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준비하고 마음에 담긴 선물 간단하게 너무 화려한 거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 지역 안에서 구매하셔서 우리 세종시 안에 있는 로컬 푸드 같은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방문 목적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인터뷰와 더불어서 이제 주변 디테일도 좀 같이 관찰해 주시고, 가능하면 질문은 간단하게. 내가 질문하고 있는데 내가 설명을 하고 있어. 무슨 훈계하는 것처럼.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지가 10페이지예요. 답하는 사람은 예,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면 이제 이건 완전히 엉망인 거죠.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이 길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질문자의 사견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마을의 것들을 이제 조사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해요. 설문지의 예죠. 이런 게. 제가 지금 설문 하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해보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설문 여기서 해보신 분 계세요? 해보셨고 역시 다른 분들 온라인 설문 작성해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해보신 분 어때요? 쉽죠? 편하고 생각보다 쉽죠? 저기도 해보셨나 본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예. 예를 들면 이 온라인 설문을 할 수 있는 곳이 꽤 많아요. 뭐 서베이 몽키부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심플로우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우리 뭐 한국에 그 초록 색깔 나오는 그 회사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죠. 예, 구글도 있어요. 예, 근데 네이버로 오늘은 해볼게요. 자, 뭐 네이버하고 뭐 짠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기 다음이네. 자, 네이버로 가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갈 때 이렇게 네이버 폼이라고 처음에 검색을 하죠. 혹은 구글 폼, 그렇죠? 네이버 오피스라고 하셔도 되는데 네이버 폼, 구글 폼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딱 나와요. 제일 앞에. 그럼 여기 가서 꾹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이버 오피스. 네. 아이고 이거 왜 잠깐만요. 그러면 네이버 오피스라고 나옵니다. 요게 네이버 오피스네요. 제일 위에 있네. 그렇게 딱 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회원이어야겠죠. 구글 회원이어야 됩니다. 구글도 처음에 그걸 물어봐요, 항상.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이 워드도 있고 슬라이드도 있고 셀도 있고 폼도 있는데 이 폼에 가셔가지고 이 폼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퀴즈도 낼 수 있고 선택형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더보기도 하면 더 많이 나와요. 그죠? 서술형, 뭐 단순형, 복수형, 선호형, 척도형. 한번 척도형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 템플릿 사용한다고 해주시면 이거 설명문이 나오는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만족도 설문지죠. 대단히 만족한다, 조금 덜 만족한다 이렇게. 여기 가서 내용을 바꾸면 되겠죠. 이런 것들 뭐라고 합니까? 오늘 강사는 상태가 좋은가 물어보는 거죠. 오늘 강사님은 상태가 좋은가? 매우 불만족스럽다.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 처음부터. 혹은 대단히 만족한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항목이 더 필요하면은 추가하시고, 추가를 하나 더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미리 보기도 하셔도 되고 그냥 저장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만들죠. 만들고 난 다음에 저장하기 여기 있죠.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에 가는 거죠. 아이고. 좀 아까 뭐 그런 비슷한 폼으로 만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이면에서 며칠 전에 그냥 연습한 게 있어요. 그 동네 분들하고 같이 딱 가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뭐냐 하고 편집으로 가볼게요. 내용이 뭐냐면 마을 계획단에서 교통 서비스를 관련해서 주민들께 이제 여쭙는 설문이에요. 봤더니 자 1번 전반적인 교통 편의 점수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평균이다,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두 번째 건 뭐냐면 버스 정류장. 자 버스 정류장 편리도. 그 다음에 두루타 버스의 만족도, 택시 활용 만족도, 학교 통학버스에 대한 만족도, 전의역과 철도 이용 만족도, 걷는 길의 편의성, 신호등에 대한 만족도, 공용 주차장 시설에 대한 만족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뒤에다가 또 뭐도 넣어요? 이제는 주관식으로 전이면 주민에게 꼭 도입이 필요하거나 시급히 보완되어야 될 교통수단이 있다면 이렇게 하고 그 밖에 다양한 개선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걸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어디로 갔느냐? 폼 보내기로 갔어요. 가서 폼 보내기로 갔더니 공유하기가 있네요. 공유하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제가 공유를 해봤어요. 그래서 공유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고 보면 자, 요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 보세요. 4명이 응답했어요. 현재 4명이 응답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약해서 살아가면서 느끼신 교통과 관련한 점. 교통은 부족하다가 1분, 평균 이하 1분, 보통이다가 2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균 이상이나 만족한다고 하는 분이 없었던 거죠. 이게 이제 시골 지역이면 대체로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도심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같은 세종인데. 오늘도 봤는데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다리가 움직이네. 안 움직여도 막 가던데. 뭐 그런 게 곳곳에 있고, 그죠? 예, 또 시내버스가 있고 훨씬 더 나은 구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설문하는 거, 그래서 링크 보내는 것까지 간단하게 한번 보셨고요. 요거는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하는 것보다 요즘은요 강의 같은 걸 들으실 때 이 그 요령이에요. 키워드만 적으세요. 키워드만. 왜? 키워드만 적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혹은 유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죠. 예, 여러분들이 계셔요. 예, 뭐 유 선생님, 내 선생님, 뭐 다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참 잘 알려줘요. 그래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뭔가 새로운 걸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때 굳이 그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분 이거 얘기하네? 그래, 서베이 몽키를 얘기하네? 서베이 몽키 적어놨다가 이게 뭐지? 하고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 숙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는 그 키워드를 추천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사의 몫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워낙 자료가 잘 되어 있어서 아까 얘기한 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게오르크 지멜 누군가 검색해 보는 거죠. 게오르크 지멜 이렇게 문화 뭐 봤더니 뭐 사회학자구나. 대강 이제 배경 지식을 아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칙센트 비아이 이렇게 사람 이름이 이제 잘 어렵잖아요. 외우기가 평소에 잘 모르니까 그런 건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자, 빨리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문을 합니다. 이거는 더 간단한 설문이죠. 아까 거는 귀찮잖아요. 그죠? 여러 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에게. 문제. 도대체 우리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나는 말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답이에요. 문제가 있다. 해결은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한테 물어봤고 어떤 대상에게 물어봤다.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쓰레기를 자꾸 투척하는데 도로가 지저분해서 불편해 죽겠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래? 분리수거함을 설치 많이 하고 수거 관련 주민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민이 대답해 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요 문제는 분명히 파악을 하는 거고 요 답변 중에 요것만이 최선일까에 대한 고민도 더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을에 자원조사 한 것들을 이제 덧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분리수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나? 인적자원 찾아보고 우리 마을에 분리수거함 설치를 하는 곳이 아까 공간자원, 그죠? 많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들 공간을 찾아봐서 공간자원에 이제 배치를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미리 조사했던 자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과 이 욕구와 결합시켜서 우리가 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넘어갑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온라인 선문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에요. 네이버 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폼. 구글 폼은 처음에 그냥 아예 물어봐요. 너는 돈벌이로 하고 있니? 개인으로 하고 있니? 여러분들은 개인이라고 하세요. 중요합니다. 개인으로 하세요. 네. 무료로 해야죠. 그런가 하면 이제 구글에 가면 내 지도라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지역별로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매핑도 있고 이걸 굳이 온라인으로 안 하셔도 돼요.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데 이건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 지도에다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여기다 그냥 무슨 여기가 뭐냐 여기는 뭐 무슨 센터다 이런 것만 적는 게 아니라 여기 지점에서 내가 딱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봤더니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위험해라. 그러면 사진을 여기서 텍스하게 찍고 여기는 어디 굳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거기 좌표값이 나오니까. 그 지도에 딱 뜨니까 거기다가 땡땡땡 앞에 맨홀 뚜껑 약간 열려 있음, 위험함. 그리고 올려버리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 지도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설정해 놓고 링크 주소를 담당 공무원에게 핑 날려주면 담당 공무원이 킥 찍어보면 지도상에 딱 표시가 되면서 설명이 딱 있죠. 긴 말 할 거 없고 링크 하나 보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래버리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는 굳이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계획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여기 초등학교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우리 지역의 큰 아파트 단지다. 세종의 도시 지역은 대체로 그렇잖아요. 아파트 단지하고 초등학교가 이렇게 사이에 메인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이 요만큼 사이에 얼마만큼 안전하게 이걸 풀어낼 것이냐를 가면서 우리가 체험해 보면서 아이의 눈높이로
수시로 이렇게 찍어서 아이 보고도 찍으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 링크를 우리 그 뭐라고 그러죠? 계획하는 데다가 올려가지고 이 뭐를 만드냐면 뭐 통학길 안전지도 만들기, 뭐 안전한 시설 만들기,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기, 뭐 계획 이래가지고 올해 이 계획 중에 일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아주 쉬운 거 하나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마을 계획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민 참여 지도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사진 선택하고 그러니까 먼저 지점 선택하고요. 내 지도 가서 지점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서 거기다 이렇게 사진 찍어 올리고 이름을 올려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사진을 찍으면 안 올라가요. 이거는 올라가는데 글씨는 올라가는데 사진은 스마트폰에서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이 사진 한 장의 용량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안 받아줘요. 일정 용량 이상을. 그래서 사진을 같이 올리시려면 집에 와서 그 사진을 어떻게 해요? 용량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툴들이 있죠. 뭐 RC 뭐 이런 데들 그런 데 가가지고 줄이세요. 줄여가지고 뭐 몇백 킬로, 200킬로인가 이하로 줄인 다음에 올려주시면 올라가요. 평소에는 이것만 올라갑니다. 그 내용만. 글씨는 잘 올라가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가 하면 이 사진 찍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은 이 간대를 경로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서 이 경로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여기 사이트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경로 그려진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거 못 보잖아요. 그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들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제 책자형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죠. 지도 같은 거를 책자형으로도 만들고 요거는 주민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그것을 자료화하는 것 자체가 사업으로 풀어낸 케이스예요. 음성군 생극면이라고 하는 곳의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그 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그냥 책 하나 만들까? 우리 이 돈 만들어 가지고 작가님께 부탁하자. 그래서 책 잘 만드는 작가님께 그냥 의뢰하려고 하셨었죠. 처음에 생각에. 근데 그게 주민자치적인 계획인가요? 아니죠. 그럼 행정이 오히려 더 잘하죠. 행정에서 그냥 작가님 섭외해가지고 책 만들어주세요 하고 돈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걸 뭐하러 주민들이 해요. 행정이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바꿨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자.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게 많을 것 같다. 그냥 작가님한테 맡기기 전에. 그러면 어떡할까? 전문가 한 명을 끼워보는 것도 좋겠다. 어차피 우리끼리 하기 힘드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우리만 하지 말고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이 책을 만드는데 참여할 사람을 홍보해서 모아보자. 그래서 활동가들을 모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지역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생태환경 조사를 위해서 미리 교육을 배우고 그 배우신 분들이 활동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론 교육 배우고 현장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네트워크화 시키고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내죠. 이 사례가 행자부의 최우수상 작년도 고운동 받을 때 같이 받았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이게 그 책입니다. 생생 가이드북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찾으러 다니신 거죠. 이 활동가 선생님들이. 이것도 이제 그런 한 사례입니다.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할 수 있는 사례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뭘 하기 전에나 후에나 아까 지도 그리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느냐 조사하는 것들을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본 거죠. 잠깐만요. 자,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뭐 같으세요? 요게 빔 프로젝터예요. 뭐 같으세요? 그쵸? 예. 여기다가 이렇게 얘를 지도를 쏜 거죠. 그리고 여기 바탕에는 뭐가 지금 깔려 있어요? 종이가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쏴지니까 어때요? 여기 같은 거예요. 이 위에 종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지도에다가 그대로 보고 베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한 지도가 훨씬 명확하게 일반적인 것보다 쉽게 나오죠.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색깔도 칠하고 뭐 중요한 부분들 이거 하는 과정 속에서 얘들이 자연스럽게 상호 소통도 일어나고 아까 문화화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함께 뭔가 만들어내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찍죠 사진을.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어떻게 합니까?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지도에다가 같이 이걸 담는 겁니다. 이렇게 담아서 만들어내면 멋진 자료가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완성을 하는 게 이렇게 완성하는 과정이죠. 현장에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걸 가지고 도감을 보면서 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긴가 물고기가 폐사했었어요. 이걸 확인해가지고 물고기가 죽었습니다라고 신고도 하고 왜 죽었을까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좀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역에 아까 얘기했던 그 환경과 관련한 생태와 관련한 지역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서 이제 묻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자연스러운 계획 활동 중에 하나고 프로그램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했던 멤버들이고요. 이제 그 지도의 모습입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2번, 3번 정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한번 만들고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런 거 붙이는 부분을 여기다가 필름 하나를 더 까는 거예요. 밑지도 놓고 필름 하나 깔은 다음에 이걸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필름 빼고 다른 필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건 생태였죠? 그 다음에는 역사 빼고 다른 거 끼죠. 그러면 뭐 장애인 불편 지도 빼고 다른 거 끼고 거기다가 또 뭐 어르신들 뭐 무슨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도별로 이렇게 필름으로 뺐다 꼈다 하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생태지도 위에다 역사문화지도 하나 더 끼면은 생태와 역사문화가 한 지도 안에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을 이해하는 거를 이렇게 레이어별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이걸 다층으로 풀어내는 주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면 직접 그냥 막 대강 이렇게 막 그려도 좋아요. 굳이 저렇게 대고 똑같이 완벽하게 그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 과정을 즐기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기록하는 아이템 중에 노트들입니다. 아까 요거 활용할 때 쓰시라고 노트 중에 몇 가지를 했는데 요거 말고도 그냥 뭐 메모 앱, 노트 앱 이런 거 검색하시면 뭐 무료로 주는 앱들이 되게 많죠. 활용하시면 되고 문자 인식하는 거 잠깐 볼게요. 지역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시다 보면 그걸 자료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료화하려면 아까 녹취한 거랑 똑같이 다 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책으로 되어 있는 거나 이런 자료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쳐요? 특히 한자. 그렇죠? 그럴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나와 있는 걸 찍을 수 있어요. 뭐를 찍어볼까? 선생님 여기 글씨 있죠? 네, 이 글씨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딱 찍은 다음에 갤러리에 가서 이 사진 찍은 거 있죠? 여기 꼭 오른쪽에 가면은 눈동자 모양이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은 거의 다 돼요. 눈동자 모양을 딱 찍으면 이 안에서 이렇게 글씨를 추출해내요. 지금 글씨가 추출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걸 찍어요. 찍고 나면 이렇게 눈동자 모양이 나온다니까요. 요게 요 모양이 이게 그 갤러리에 나와요. 그러면 그걸 꾹 누르면 이걸 꾹 누르면 이게 이렇게 데이터화가 돼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선택해요. 이 파란 색깔이 이게 지금 범위 설정하는 거거든요. 복사 범위. 그리고 다 복사를 하겠다고 해놓은 다음에 이걸 어디다가 우리 여러분 같으면 카톡 같은 데 있죠? 거기 가가지고 나와의 카톡 있죠? 나와의 대화. 거기다 붙여넣기 해버리세요. 그러면 이걸 컴퓨터에 카톡이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컴퓨터 들어가서 그 카톡에서 얘를 긁어가지고 아래 한글이나 이런 뭐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들이 있죠? 워드 같은 거. 그런 데다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안 치셔도 찍고 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눈동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문자인식. 이런 OCR 기능이 옛날 문자인식 기능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스캔하는 기능들도 있죠. 요즘에는 뭐 캠 스캐너 같은 것도 있지만 오피스 렌즈들을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자 필기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자 앱, 뭐 한자
번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앱들이 꽤 있어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자주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촬영 앱이죠. 촬영 앱은 그냥 사진 찍는 건데 저도 지금 사진 찍었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드론으로 찍는 거죠. 예, 드론으로 찍는 거는 이제 문제가 조금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어디서 얻어온 건데 이런 정도 찍으려면 우리 마을엔 안 맞아요. 이건 도시예요. 그죠? 마을은 이렇게 높이 찍을 이유도 없고요. 실제로 이건 항공 촬영한 것 같아요. 드론으로 촬영하려면 150m 이상 못 올려요.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드론이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되게 하시려면 그 국토부 사이트가 있어요. 가셔가지고 드론 이걸 등록을 하시면 거기서 안내를 해줘요. 문자로. 어느 군부대에 전화하세요라고 안내가 나와요. 그럼 그 군부대에 전화를 하시면 이 드론으로 찍고 난 다음에 군부대에서 언제 찍으실 건데요? 그럼 언제 찍겠습니다라고 할 때 가셔가지고 하게 되면 뭐 바쁘시면 못 나올 수도 있고 지역 자체가 워낙 중요하지 않으면 하지만 대체로 이제 세종시 같으면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그런 군사상의 위법한 행위를 안 하게끔 이렇게 그쪽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찍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는 이제 이런 거 찍으실 때 그게 반드시 가능하면 반드시 국토부에 그걸 받으세요. 올라가시면 홈페이지에 있어요. 되게 쉬워요. 들어가셔가지고 촬영하겠습니다라고 올려놓으면 그러면 곧바로 거기서 이제 무슨 안내 문자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거기에 써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라고 해요. 일단 비행 승인은 난 거예요. 그럼 비행 승인 다음에 촬영 승인 받는 거를 그 국방부하고 이제 상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옆에 있는 군부대에서 나오시게 돼요. 대대급 정도 되는 군부대의 담당자가 나와서 같이 이제 도와주실 수 있게 됩니다. 드론 하실 때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일단 비행금지 구역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아마 세종시는 대부분 지역이 비행금지 지역이라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담당 부처, 아까 얘기했지만 국토부나 군부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0g 이상이 되면 온라인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250g 이하 드론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충분히 성능이 좋아서 마음껏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허가는 국토부하고 촬영허가는 국방부에 받으시면 됩니다. 요거 아시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어느 분은 이 화단에다가 뭔가 요청도 하시기도 했죠. 자, 이렇게 현장에서 다양한 얼굴들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현장을 보게 될 경우에 아주 다양한 의견과 그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하고 서로 또 어쨌든 상보하는 이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 속에서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 과정을 연습하는 게 사실 이제 우리 마을 활동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 과정 속에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거를 연습하게 되는 게 이게 사실 마을 만들기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을 계획을 왜 하느냐라고 할 때 주민이 주도해서 마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가 한 방향을 지금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한 주제를 놓고 함께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더 소중한 겁니다. 이 과정을 겪어보시고 자꾸 해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적 역량이 이제 성장한다고 보는 거죠. 네,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장단점도 확인하고 그 속에서 누구는 되게 예리하게 잘 보네, 누구는 되게 상황을 부드럽게 연결해 주네, 누구는 남들이 못 보는 걸 잘 보네,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뭐랄까요 그런 처지도 이해하고 상황도 이해하고 관점도 이해하는 게 생깁니다. 예,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죠.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어때요? 훨씬 풍성하게 나오죠.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 상황 쓰실 게 있죠? 이거 일단은 그 정보를 텍스트화 한 다음에 그 텍스트를 이제 분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트에다도 쓰지만 이거를 포스트잇에다 쓰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포스트잇에 쓰면 장점이 뭐냐면 뗐다 붙였다가 되니까 그렇죠. 분류하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마을 계획을 할 때 이렇게 노트에다도 쭉 적어 오시지만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그 아까 얘기한 그
포스트잇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역을 지도로 그린 다음에 포스트잇을 거기다 현장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또 따로 떼가지고 그 사진 찍어놓고 떼가지고 위치별로 또 분류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뭐 문화적인 그 분야다, 이게 안전적인 분야다 이렇게 서로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문화 쪽을 담당하는 기관과 안전을 담당하는 그 부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와 상호소통하는 관계 속에서도 공무원과 상호소통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분류하는 거는. 자, 넘어갑니다. 아유, 거북목이네. 이렇군요. 네, 길이 완전히 새로 났네요. 저긴 멈췄고 같은 사진이고요. 그죠? 여기서 아까 우리 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죠? 자, 첫 번째 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였죠? 그 공터.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던졌어요. 자,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부연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시는 겁니다. 네. 좀 라임이 되는데요. 날카로운 턱, 롤라는 동적, 공간은 정적 이러면서 그죠? 이제 요런 이 롤러장일 경우에 이제 이런 요인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요거 하나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놔서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 이렇게 했을 때의 단점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의 이걸 통한 기회 요인,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의 위협 요인, 향후에 이거 약간 재밌죠? 이건 더하기, 얘는 빼기, 얘는 곱하기, 얘는 나누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고민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정답을 찾아갈 수 있죠. 이게 이제 분석입니다. 분류 이후에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분류가 되면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풀림이 프리마켓을 할 경우에 이거 여기 앞에가 아파트 단지 아니에요? 밤에 10시 이게 문 닫는 게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 아파트에 사람들이 우르르 찬단 말이에요. 들어오죠?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서 야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프리마켓을 연다고 하면 누군가 또 주차장을 이용할 텐데. 그죠? 네,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죠. 아니면 여기 지역 주민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낮에는 조금 먼 지역 사람들이 오다가 밤에는 요 동네 사람들이 뭔가 하고 올 거 아니에요? 한 10시쯤 끝난다고 보면. 그래서 동네 주민들을 위한 장터가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그죠? 그것도 장점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논의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그 시기에 가장 적당한 계획이 무엇이 될지 보완도 하고, 또 개조도 하고, 또 뺄 거 있으면 빼고 이렇게 하면서 아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빼면 되는 거죠.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게 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교수님과 함께하는 4시간 이런 걸로는 조금 어렵죠, 그거는. 그러니까 흉내만 내다가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뭐죠? 이게 다 귀찮으니까 미션 완성만 합시다. 뭐
계획서 쓰는 것만 좀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디어는 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간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 가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아이디어 갖고 왔어요. 이건 뭐냐면 나 중심적인 나의 아이디어고 내가 편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많아요. 대체로 우리 동네에 들어가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개별적인 그 아이디어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공공성 측면에서 모두가 함께 합당하게 풀어내기에는 왜냐면 이 돈이 우리 동 전체의 공공성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봤을 때 그 효용성과 공공성 면에서 대체로 떨어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디어들끼리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섞어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게 뭔지 찾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면서 좀 더 대표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왜 동선 같은 거 이렇게 그려보기 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동민들이 어느 동선으로 많이 움직이는지도 좀 파악해보고 그리고 그 해에 만들어진 그 자료들이 어떻게 해요? 다음 그 마을계획단에 또 전달이 돼야 되겠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없이는 세종시의 마을계획단이 계속 단절될 거예요. 분절되고 또 모여갖고 한번 거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안 좋은 추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을계획단 그럼 그거 별거 아니야. 피곤하기만 하고 말이야. 종이만 쓰기만 하고 끝나고 말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에 마을계획단이 흥행몰이를 못하면 다음에 누가 참여를 하겠어요? 그러는 순간 이 좋은 취지의 제도는 사장되고 말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전에 15분 걷고 나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기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 외부의 시선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만의 눈으로 보면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결합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풀면 아주 훨씬 균형진 계획안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주 좋은 말씀 잘해 주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요거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대화의 거리들이 늘어나는 거죠. 프리플리 마켓 아까 얘기했고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그럼 밤에 하면 어떻겠느냐. 여름철 같은 데 앞에다가 비어 있으니까 돗자리 20개 그래놓고 저녁 낮에 거기서 뭐 진실 게임 하기 이래서 동네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는요 어렸을 때 이러고 살았는데요. 서로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죠. 대신에 소곤소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할래? 그러면 고성방가를 안 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할까? 이게서 아예 그 소음 측정기를 현장에다 여기저기 갖다 놓고 삑소리가 나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래서 가장 소곤소곤하지만 잘 대답해 주는 사람에게 소곤왕 뭐 이렇게 선발대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제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건 이제 그냥 재미삼아 던져드린 건데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이야기를 풀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뒤에 저게 만들어지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하중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래서 여기다 만들어지겠는데 경관상으로나 외관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는 심지어 이쪽이 길인데 바깥쪽으로 그냥 저거는 지금 실정법 위반이죠. 요거 예, 요거 1층에다 놓으면은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올라가게. 예, 저거는 시정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어려워도 이런 거를 그러면 공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처음에는 마을에서는 가능하면 법으로 가기 전에 계도의 그 상황을 최대한 많이 만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으로 요건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플러스 화법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제안을 해드려 보고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피해를 줄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저건 좀 올려주는 걸 하나 다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여기는 좋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의자가 없어. 없는 대로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공연하기도 좋을 것 같고. 넘어갑니다. 세종시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경험치 많으신 분들이 곳곳에 계셔가지고 서로 자문받기도 좋고요. 우리끼리도 그렇고. 여기서도 재밌었죠? 위하고 아래하고. 소재를 차라리 바꾸면 어떨까. 얘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었어요. 저는 솔직히. 뭔가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런 거 있었고요.
아까 그쵸.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이 정도면은 분명히 큰 길로 왔다 갔다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실제로도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서 날카롭게 몇 개 부러졌다고요? 네, 세 나뭇가지가 우리 이전에도 벌써 3개가 부러져 있었다. 그러니 여기는 앞으로 아무리 심어도 얘는 참 어렵겠다. 부러질 운명을 타고난 불쌍한 나무들이다. 이게 영산홍 같죠? 그죠? 핵심은 이제 이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찾아내는 그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이 과연 우리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 답이 정답인가에 대한 문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균형지게 풀어내려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까지 이제 온 거예요. 조사를 일단 합니다. 처음에 그죠? 계획을 짜서 조사를 하러 가죠. 그리고 조사한 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한 다음에 그 분류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분석합니다. 지금 아까 분류한 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속에서 메모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적인 의견들이 모아졌어요. 이게 주민의 욕구예요. 그렇다면 이 욕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모아오죠. 그 자원들을 모은 것들을 결합해서 아까 말씀하신 분석적 사고를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한 줄짜리 간단한 키워드 계획안을 만드느냐. 요게 이제 주민들의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이 제가 조금 미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까먹을까 봐 우리가 보기에 이제 우리가 협치적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관련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만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사고와 이 행동의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데 많이 어떻게 이걸 풀 것이냐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이 장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에 많이 갖춰져 있냐면 뭐 하고 싶나에 우리의 관점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what이라고 하는 무엇 할래? 이거는 주민들이 확장해 나가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실행하려면 what으로 될 게 아니죠.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할 건데 how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지점에 누가 이걸 잘하냐면 공무원들이 전문적이에요.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고 온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하면 담당 주무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결합해서 이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 그걸 같이 이제 분석하고 고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맞는 답이냐 다른 것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 처음에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 그 상이 그려지죠. 그 그려진 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공무원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뭘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느냐면 예산이 많이 드는 거냐 적게 드는 거냐 그 다음에 시급한 거냐 나중에 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거 했을 때 진짜 여러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이장님 댁 집 앞만 좋아지는 거냐 이거의 문제죠. 집 앞에 포장해 주는 거예요. 이장님 댁만. 그럼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이장님 댁을 제일 마지막에 이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이제 이러는 거죠. 우리 통장님께는 죄송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탈락할 건 탈락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는 과정이 이제 이렇게 정제되어 갑니다.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죠. 자, 이제 PPT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인터뷰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현장 조사도 하고 문헌 조사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해결 과제. 드디어 분류하고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다음에 선정을 해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 제가 우리 둘째 시간에 우리 요거까지만 해주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요 구체화 이후의 단계 계획서를 쓰는 단계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획서 쓰는 요령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더군다나 퇴직 공무원들 앞에서 제가 이 계획서 쓰는 걸 저는 왜냐하면 이건 공무원들은 이걸 밥 먹듯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밥 먹듯이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밥 먹듯이 이빨만 놀렸는데 수다만 떨었는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감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한번 다음 주에 잡아보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달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주민 의견 조사, 계획단 기본 교육, 그 다음에 필요와 욕구 조사, 분과별 해결 과제 이것들을 가지고 전반적인 거, 특히 인터넷 검색, 자료 조사, 인터뷰, 설문 조사, 동네 한 바퀴 아까 돌았죠? 워크숍, 주민 총회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설문이었고요. 자 온라인 분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자,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스와트 분석이죠. 요거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저는 스와트 분석 대신에 사칙연산 분석을 많이 해요. 조금 더 긍정적인 분석이에요. 이거 다음에 나오는 건데, 이건 이제 제 방식입니다, 그냥. 예,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우리 동네에 무엇이 맞을까 이렇게 해보실 수 있다고 봐요. 자,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거, 스와트 분석부터 볼게요. 스와트는 말 그대로 SWOT입니다. 이거 뭐, 여기 나오죠? 스트렝스라고 되죠? 예, 강점. 예. 여기 나오죠? 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약점. 그리고 이건 뭡니까? 예,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여기 있는 위협, 먼저 문제가 있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요인이죠. 예, 리스크죠, 리스크. 자, 그러면 장점은 뭐냐? 이걸 다 여기다 모아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이 위에다가 이제 주제를 넣어야 되겠죠. 어떤 주제를 넣고 그것에 대한 장점, 단점, 기회, 약점. 이 주제가 우리 마을 전체를 여기다 주제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 도담동 쓰면 도담동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 하고 쫙 이제 도담동 걸 넣는 거죠. 싱싱마트는 강점이다. 뭐 도담동에는 뭐 정부 청사가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청사가 있어서 함께 뭐 논의할 수 있는 게 많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점이 있어요. 단점. 예를 들면 도담동은 뭐 운동장이 없다. 뭐 이런 단점이겠죠. 이런 걸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요인. 도담동에 최근에 뭐가 뭐 생긴다. 혹은 앞으로 뭐가 뭐 무슨 계획이 있다. 혹은 언제 그런 거죠. 요 두 가지는 내부적인 요인이 강하고요. 요 두 가지는 외부적인 요인이 강해요.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는 지금까지의 현재와 과거고요. 요거는 미래 요인일 확률이 높아요. 요거는 과거이고요. 요건 미래 요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이런 게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SW 강점과 약점을 같이 쓰면은요. 강점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회와 위험 요인을 가지고 가면 위험 요인에 대해서 기회 요인을 연결해 가지고 대비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강점이라고 하죠. 이 강점과 기회를 결합시키면은 뭔가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에다 기회가 더해지니까 뭔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약점에다가 위험 요인까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야, 이런 게 문제네.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끌어내기 위한 화두를 던질 수 있죠. 그래서 이 ST, SO, WT, WO 이거 말고도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강점과 위협으로도.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고민해 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SO 전략, ST 전략 이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또 WO 전략, WT 전략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채팅창에다가 이거 파일 안 드렸죠? 예, 다 올려드릴게요. 요거 어차피 저도 이거 아마 다운받은 걸 거예요. 제가 작성한 거 아닐 거예요. 워낙 흔한 거라, 예, 제일 흔한 거라서. 그래서 강점으로 기회 요인과 결합을 시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되는 거고 강점으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약점을 극복해서 기회로 만드는 거죠. 약점과 기회가 결합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마을계획 수립에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 분석까지 끝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은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져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립하는 방법은 이렇게 개별 과제로 단순한 것들 몇 개를 짝짝짝짝 모아가지고 그 중에 급한 거 안 급한 거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도 있고요. 요거는 개별 과제로 해서 이게 팀별로 과제를 몇 가지씩 이렇게 해서 고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에요. 약간 귀납적이죠. 이렇게 좀 작은 것부터 만들어서 큰 거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요건 뭐냐? 애초에 마을 비전을 딱 설립을 해요.
아까 스와트 분석 지역 전체에 대한 걸 해보고 우리 지역은 이게 부족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라고 우리가 꿈을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의 꿈은 뭐야? 우리 예를 들면 도담동의 꿈은 뭐야? 이 동네니까 도담동의 꿈은 그냥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건 아니죠. 우리 동의 꿈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는 인류의 보편적인 꿈이잖아요. 그걸 도담동으로 가져오는 건 아니죠. 이 비전의 핵심적인 거는 그 비전 안에 우리 마을이 녹아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을만의 특성, 우리 마을만의 아까 괜히 스와트 분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을의 스와트 분석에서 나온 답이 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전이죠. 그럼 그 비전에다 맞는 걸로 우리가 이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미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부 계획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풀어내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 방법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이렇게 해서 방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누누이 쌓이면 왜냐면 주민들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에 쉽게.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냥 원들을 가지고 그걸 소소하게 풀어가는 과정들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유형이 나오기도 하고 타이폴로지라고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비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우리가 세종이 벌써 마을 계획을 만든 지 얼마나 돼요? 꽤 됐죠. 한 3년 차 지금 돼가고 있죠. 4년 차? 그러면 옛날에 만들었던 것과 오늘날에 만들었던 것들을 지금쯤 같이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마다 다를수록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함께 이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세부 계획은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아까 팀별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가장 좋은 회의법이 뭐냐? 여러분들 아이디어 열 때 제일 좋은 거 제일 많이 배우시잖아요. 보통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회의를 하려면 어떻게 회의합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막 질문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상호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아주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냥 자리에 모아놓고 그냥 아주 편안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다익선. 엉뚱한 것도 괜찮다고. 그렇죠, 선생님? 아주 별 5만 가지를 다 적으셔도 돼요. 최대한 많이 끄집어내고 또 거꾸로도 생각해보고 야 우리 동네가 잘 되려면은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야 거꾸로 생각해봐. 우리 동네가 안 되려면 뭐가 좋지? 야 여기서 사고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은 잔뜩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피하는 방법이 딱 보여요. 그걸 통해서 그 피하는 방법이 계획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최대한 아이템들을 끌어내고 그 아이템과 아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죠? 요구들. 그런 것과 같이 결합한 다음에 자원들이 결합이 되어서 한 줄짜리 계획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의제라고 소위 표현하는 곳에 그 주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테마를 결정해서 의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역의 자원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대체로 이제 세종시는 지역의 자원을 뭐 사회적 자원, 그다음에 뭐 경제적 자원, 뭐 문화적 자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도 나누고 또 그렇게 나눴던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나눠놨던 것들을 또 떼가지고 어떻게 나누냐? 사람 정보, 인물 정보와 사회 정보를 전부 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공간 정보, 공간과 관련된 걸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가치 정보, 부가적인 가치를 낼 수 있는 걸 전부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처리 정보. 이거 뭐 할 건데? 장터를 그게 이제 사람들이 소통하게 하는 거, 또 혹은 뭐 분석해가지고 고민하는 거, 뭐 토론회를 열든지 뭐 이렇게 하는 1차적인 걸로 올해는 끝낼 건지, 안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쓰레기를 주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운다, 빌려준다, 소문내준다, 함께 논다, 함께 치운다, 만들어 본다, 함께 토론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면 요 인물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아까 소셜 네트워크나 우리 동네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원을 찾고 그다음에 이 요즘 조사해 놓은 문헌 자료도 꽤 있어요. 지역에 있는 동아리 뭐 연합 동아리들의 현황표 같은 거
평생교육 뭐 원에 가서 좀 달라고 하기도 하고 평생교육진흥원 가가지고 또 일부는 또 우리 뭐 어디에 있는 학습 동아리 말고 일반 동아리들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합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간 정보 아까 얘기한 거 요거는 지도로만 봐도 꽤 많이 나오죠. 물론 요 아까 여기 소셜 네트워크도 활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가치 정보는 문헌조사, 소셜 네트워크 다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갖고 있는 게 가치 정보가 문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대체로 그런 것들.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가치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처리 정보는 견학 갔다 오시면 다른 데가 어떻게 처리했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사례들을 탐구하시면 되죠. 문헌 사례도 많이 있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조언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보들을 쭉 여기다가 놓고 이거를 재료 삼아서 아까 문제들을 여기다가 이제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아까 지나가다가 도로 가는 데마다 너무 날카롭다. 그럼 이걸 둥글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래? 일단 결정을 해야 되겠죠. 처리. 한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직접 간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보강제를 캡 같은 거 씌울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둥그렇게 할 수 있게 뭘 위다가 이렇게 뭐 덧칠한든지 이렇게 한다. 뭐 우레탄 같은 건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예. 어쨌든요. 자, 또 이거는 이제 방식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간다, 더 씌운다 방식의 문제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이제 풀 수 있는 방식이 또 있겠죠. 누가 할 건데? 여기서 갈리겠죠. 누가 하죠? 저거 누가 담당해요? 저거 우리가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시의 공무원하고 상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민원으로 제기를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해서 서로 신뢰 가운데서 얘기해야죠. 그걸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가서 이따위로 처리해가지고 말이야, 맨날 다치고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죠. 우리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이거를 공무원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조언 좀 듣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무슨 계획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든지 뭐 5년 후에 민원으로 일단 들어오시면 저희가 3년 후에 뭐 이 전체 뭐 할 때 그때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요거를 따로 우리 사업을 한번 기획해 보죠.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행정안전부에 지난번에 보니까 뭐 부도 안전하게 하기 무슨 사업비가 얼마씩 이렇게 책정돼서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봤어요. 맞아요. 그거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우리 결합해 가지고요. 주민자치와 같이 해서 이번에 사업 한번 해보시죠. 공무원이 역제안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뭔가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일단 이게 뭐가 되느냐. 누가 누구와 할 건데가 일단 정해질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다 있죠. 여기. 누가 누구와 할 건데. 그럼 이건 뭐예요? 어디서 할 건데가 되죠. 그죠? 어디가 문제인데 어디서 할 건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가치 정보. 어떻게 할 건데, 무엇을 할 건데가 되겠죠. 여긴 주로 아마 무엇을 할 건데. 무엇과 무엇으로 할 건데. 무엇을 할 건데가 가치 정보예요. 처리 정보는 뭐예요?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래서 누가 누구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무엇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이다가 여기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대강 이제 그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한 줄짜리는 완성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누가 누구와 무엇과 무엇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레시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공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대체로 이렇게 6하원칙에 맞추어서 한 줄짜리 계획안 정도는 만들어 놔야 이게 그 뼈대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살붙이기를 하는 거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시간이 4시 45분이네요. 5분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 아까 주도자 누가 진행할 것인가에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여기에 참여할 것이냐를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이 사업의 범주가 500만 원 정도인데 장터야. 그러면 우리 동네 안에 장터에 참여할 자원들을 이 장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격상 최대한
많이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있는 자원들한테 다 뭔가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초기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네?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여기다가 그럼 예산에 홍보비가 조금 책정돼야 되지 않을까? 라면서 거기서 뭐가 말이 나오겠죠. 우리끼리 토론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또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겁니다. 예. 어디 갔어요? 예산이 어디 갔어? 어떻게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치자원과 기획을 연결하는 건데 날짜, 시간 언제 할 거냐, 진행 장소 어디서 할 거냐, 대상은 누구랑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같이 풀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에다가 요거를 이제 드디어 넣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뭐가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상 계획서가 슬슬 시작되는 거죠. 한 줄짜리 아이템이 이제 이렇게 그렇다면 필요한 자원은 뭐지? 정보와 자료는 어떻게 구해야 되지? 자금은 예산 얼마가 될 것 같지? 뭐 이런 거죠. 사람과 조직은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연락처는 알 수 있어? 공간과 시설, 그 시설 이용할 수 있나? 거기 누가 관리하는 시설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살로 붙여지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멘토와 모니터, 이 분야 전문가가 우리 동네에 누가 있었나? 퇴직하신 땡땡 공무원이 계셨네. 이러면서 쭉쭉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체화를 시키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분야별로 이렇게 만다라트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템 영역을 한번 확장해 본 표예요. 네. 처음에 자치 영역에서 우리 동네 경제 이렇게 딱 하나 끌고 내려가요. 여기 다 비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우리 경제에 무엇을 한번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은가를 이렇게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표가 완성이 돼서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먼 거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조금 필요한가?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거죠. 이 만다라트는 우리 생각을 확장해가는 아이디어의 또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브레인스토밍과 다르게 요거는 조금 약간 체계를 두고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약간 연역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우리 뭐 만다라트가 잘 아시다시피 약간 발생학적인 특성이 있어요. 생물들이 발생이 만다라트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약간 불교나 이런 데서도 좀 우주 뭐 이런 거 생각하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거는 그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이게 뭐 도시재생의 발상지 같은 곳인데 원래 이랬었어요. 여기가 보시다시피 막 플랜트가 막 있죠. 철도도 있고 그래요. 여기가 석탄하고 철광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만들던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어땠겠어요. 막 그 열악한 환경에 되게 많이 그랬죠. 그랬다가 그나마 산업이라도 융성할 때는 이제 도시가 발달했다가 이게 이제 쇠퇴하게 되니까 이제 심각하게 된 거죠. 그곳이 이렇게 바뀌죠. 이게 그 유명한 구겐하임. 빌바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돼요. 이제 빌바오 하고.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미술관이죠. 그래서 미술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을을 바꿔가는 사례 하나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문화로 여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기저기서 이런 뭔가 이렇게 풀기 시작하죠. 조금 좀 고민되고 좀 아쉬운 것도 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요즘 들어서 할로윈이라고 하는 게 계속 떠요. 예, 갑자기 막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사실 이 문화는 이제 우리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른들은 좀 생경하죠. 하지만 청년들은 요즘 이게 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예. 그러니까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함께 해주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또 재밌는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밤새워서 뭐 안 하면 뭐 눈썹이 어떻게 된다는 둥, 뭐 밤에 도깨비가 뭐 이런 어떻다는 둥 이런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우리만의 또 명절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상품화하는 것도 이런 걸 좀 약간 띄울 수 있게끔 우리 동네만의 고유의 어떤 이 옛날 이야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풀어내는 것도 또 좋은 또 마을 계획 사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그 마을만의 옛날에 있었던 추억들, 도시화 이전에 그 지역에 옛날에 있었던 터무니를 살짝 들추어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반 위에 우리 마을이 세워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력도 좀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우크라이나가 이야기를 먹고 큰다. 예. 이게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뭔가 되게 유발하시는 분 있죠. 유발 하라리라고 그분이 한 얘기예요. 국가는 스토리를 먹고 쿤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마을의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질수록 그 마을이 원숙해지죠. 이야기꽃이 피면 이야기 나무가 커지니까. 요거는 이제 그 플리마켓 하는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이야기죠. 지역과 마을의 테마를 어떻게 풀 거냐. 경제적으로 우리가 쇠퇴해 있다. 그러면 뭘로 풀을래? 이렇게 마켓이나 장터로 풀을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지역 안에 그거에 대한 지역 어떤 특산물화 할래? 뭐 이런 좀 계획이 필요하겠죠. 근데 하지만 마을 계획 안에 마을에 굳이 꼭 이 경제적인 거를 너무 중요시 여길 필요는 없어요. 사실 마을의 삶의 행복은 경제에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이게 경제로 보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재밌게 소통하고 이걸 통해서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철암동은 여기가 탄광이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블랙마켓이라고 한 거고 다양한 이런 걸 가지고 풀었던 거를 구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뭐 교육 강의 때문에 이렇게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치 찾기를 지역에서 했어요. 지명도 찾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게 열려서 같이 구경을 갔습니다. 같은 사업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재밌었어요. 요거도 유명한 곳이죠. 지금은 조금 쇠퇴해 있는데 사카이의 그 미나토 마을이라고 만화 마을입니다. 그래서 만화 캐릭터들 이 동네 출신의 유명한 만화 작가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전체를 이렇게 이거 뭐 그 사람 만화에 나오는 그 눈이에요. 눈알 그걸로 이렇게 조명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 마을로 가는 이 간선 열차를 완전히 이렇게 만화 주제로 완벽하게 랩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고 또 혹은 찾는 방문객들을 다 씌워가지고 캐릭터화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지역 사회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마을 만들기든 마을 계획이든 도시 재생이든 뭐든 간에 우리 마을이 행복해지는데 굳이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상품화 시켜서 마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기도 해요, 요즘은. 그래서 이건 좀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참고하세요, 그냥. 우리나라는 이 동피랑하고 특히 어디가 있었냐면은 부산의 감천 마을이 있죠. 여러분들 가셔서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갸우뚱이 많으시네. 예. 사실 감천 마을의 그 정체성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은 조금 전보다 관광객이 줄어서 동네 분들의 행복 지수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장점과 단점이 막 혼재해 있어요. 하지만 한 번 정도 떠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을이 지속성 있게 이렇게 삶의 터전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관광지화하는 것이 정답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은 다들 조금 갸우뚱하죠. 이건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때는 성공했던 사례로 아주 유명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 동네 주민이 행복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데가 서울 북촌. 막 떠났죠, 막. 이제 그런 고민들. 그래서 우리의 마을 계획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 사례들을 보면서. 사례는 항상 이 다크 사례도 봐야 돼요. 어두운 면을 꼭 보면서 같이 봐가면서 가자는 거죠. 거기서 우수 사례라고 홍보하는 것만 보지 말고 직접 가서 보실 때 제발 아이템에 매몰되지 마세요. 아이템은 그거 아니고도 다른 거 보면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갈등을 극복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고생을 통해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보는 게 과정과 사람들의 본심을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템보다는. 근데 대체로 가서 보면은 거기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현장만 보고 시간 없어 그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겉핥기만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야 그거 좋았어.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바로 갖고 와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해. 그래서 전국에 벽화마을을 만들고 전국에 건물에 색칠을 막 하고 있죠.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겁니다. 요거는 아주 좋은 사례로 저는 봐요. 옥천의 안남면에 가면 배바우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마을에 어쨌든 비용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수원 마을인데 돈이 나오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쓸래? 예를 들면 우리 집집마다 얼마씩 나눠 가집시다.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물론 이 돈의 성격상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돈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을 그러면 동네 안에서 싸움이 안 나게 서로 잘 모아가지고 마을을 좀 더 잘 써볼까라는 고민들을 여러 해 동안 이 주민들이 마을 계획을 세워온 거죠.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실현해가는 과정들이 이 안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우리가 사례 연구를 조금 해볼 필요는 있죠. 현장에 가서 막 여쭤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귀찮으셔서 잘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개인적으로 저도 여기에 강의를 무료 강의 비슷하게 이제 가가지고 예전에 초기에 이제 결합을 많이 했었어요. 아이들하고 물고기도 잡아보고 또 뭐 가서 이제 도서관 가서 애들 할머니 모시고 이렇게 강의도 해보고 하는데 너무 행복해들 하셔. 앉아 계시면. 보이니까, 그게 보이니까 이런 마을 계획들은 점차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게 좀 중장기적인 거예요. 이런 중장기적인 거. 하지만 우리 세종시 마을에 이걸 그대로 도입하는 건 현재 맞지 않아요. 당연히 이 중에서 작은 소소한 사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캐치해가면서 우리도 연습해가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고생을 엄청들 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뭐를 할 거냐면 드디어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함께 본 것들을 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한번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계획안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을 계획을 짜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걸로 하고 그때 예산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자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좀 집단지성으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법 같은 거 조금 더 공부하고 싶긴 했었는데 저도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오늘 또 너무 늦게까지 여러분들 잡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바퀴 돌아오신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얻어가시는 거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그죠? 다 얻으셨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고 박수 좀 쳐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